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 1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제가 이번에 그 일산에 있는 안국중학교인가요? 거기 꽤 멀더라고요. 거기 그 강연을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 갔다 왔는데 우와,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중학생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요. 괜찮을까 했더니 역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주 의젓하고요. 너무 제 강연을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왜 그 말 있잖아요. 북한의 인민군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는 그런 거 진짜 선입견이구나 라는 거. 네, 너무 착해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 되죠. 네, 어쨌건 너무 좋았습니다. 중학생들이 뭐 그렇게 막 나가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선입견 같은 것들을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수나라의 침략 그리고 당나라의 침략 다 막아내잖아요. 그죠? 예, 수와의 어떤 그 침략 과정 속에 있었던 그 큰 싸움이 바로 살수대첩이라는 거, 을지문덕. 그죠? 그리고 당나라와의 싸움 속에서는 바로 안시성의 싸움. 이렇게 해서 막아내고 있었는데 결국 이 당나라가 누구랑 손잡는 거예요? 결국 당나라가 플러스 신라. 이게 바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었고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들이 공격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후에는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는 모습들. 이런 내용을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구려까지 멸망된 다음에 이 당나라의 야욕이 있어요. 아예 그냥 신라까지도 그냥 싹 그냥 해치우려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후에는요, 이 모습 이후에는 당과 신라가 붙지요. 이게 바로 나당 전쟁이 되더라. 이 나당 전쟁의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가 그 유명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더라.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 바로 신라가 결국 승리를 하면서 이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신라는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통일신라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삼국을 통일한 왕이야. 엄청난 권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삼국을 통일시키는 왕이야. 이거 하나로 그냥 또 제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엄청난 싸움 속에서 승리한 최종적 승리자니까. 당연히 왕권은 초절정. 물론 고대 국가 왕권 강합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왕권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뉴스페이퍼 킹. 뉴스페이퍼? 뭐야?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가야 돼. 뉴스페이퍼 킹은 좀 더 나와. 좀 기다려. 네. 자, 이 무열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열왕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열왕.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김춘추.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 외교 활동으로 공을 세우고 그 연개소문 만나고 나중에는 당나라 끌어들인 그 공. 김유신의 도움으로 진골 출신 최초로 즉위. 이거 중요한 포인트. 진골 출신의 왕으로 처음으로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는 이 골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골과 품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또 갈려. 그래서 왕족은 오로지 골만 해. 품은 뭐냐면 품은 이제 육두품, 그다음에 오두품, 그다음에 사두품, 빰빰빰 이렇게 내려가는 품이야. 이 육두품은 이쪽이 왕족이고 이쪽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렇게 이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폐쇄적 신분제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골도요. 이거 또 두 개로 나뉜다. 바로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요. 그런데 왕은 오로지 성골만 해. 왕은 오로지 성골만.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성골의 대가 끊겨. 여자가 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으로 땡 끝나는 거예요. 결국 성골이 더 이상 없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진골로 왕위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진골로 왕위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춘추라는 얘기야. 김춘추는 진군 출신이거든. 왕이 사실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골의 대가 끊기는 바람에 그래서 김춘추가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거야. 바로 이 김춘추부터는 당연히 진골 출신들이 쭉 왕위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무열왕 직계 자손이 이후에 왕위를 세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네. 육두품은 안 돼요. 아무리 능력 뛰어나도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집안이 육두품 집안이에요. 경주 최씨 집안. 최초 우리 할아버지 최치환. 제가 경주 김씨들이 우리 할아버지 많이 탄압하거든요. 경주 김씨가 수행평가 점수가 안 좋아요. 농담입니다. 어휴 큰일 날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 자, 그래서 이게 경주 김씨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 내무랑 때부터 왜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 그 경주 김씨들이에요. 어떻게 경주 김씨신가요? 듣는 중에서? 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경주 김씨. 네. 자, 어쨌건 이렇게 골품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진골 출신에 의한 무열왕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제 통일을 시켰던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에요. 바로 나당정등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했던 왕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정말 문무를 다 겸비한 그런 왕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문무왕입니다. 네. 나당전쟁의 승리 그리고 삼국통일의 완성 문무왕. 이 문무왕 여러분들 무덤이 어딘지 아세요? 문무왕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그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경주의 그 동해바다 쪽으로 한번 나가 보시면 거기에 대왕암이라고 있습니다. 대왕암. 간포 쪽인데 간포 쪽에 한번 가시면 그 간포에 왜 가문사지 석탑을 보러 한번 가실 거예요. 가실 때 좀만 더 가면 그 동해바다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시면 바위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바로 문무왕의 무덤이에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바다의 용이 되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문무왕이죠. 그래서 이 문무왕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신문왕, 제가 이렇게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신문왕한테 그래가지고 선물도 줘요. 죽은 다음에 나라 지키지 또 나라에 선물도 주지. 아주 문무왕 아주 알찬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만파식적이라는 거예요. 이 만파식적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피리를 불어가지고 외적을 물리친다는 그 엄청난 보물을 또 아들 신문왕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무열왕, 태종무열왕, 김춘추부터 진골 김씨들이 쭉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문무왕 때 삼국통일 완성하고 그의 아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자, 이 신문왕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이 신문왕이 말이야. 왕권, 이 신문왕은 핵심은 이거야. 왕권의 강화. 이게 핵심입니다. 왕권 강화. 신문왕 하면 왕권 강화예요.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찬찬히 보세요.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진짜 과거의 사실들을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가 아니야. 다 써먹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힘,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직을 꾸려갔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신문왕이 그 좋은 사례를 알려줄 겁니다. 이런 걸 배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남을 이렇게 진 누르면서 우뚝 서 그런 건 하지 말자. 그거는 없을 것만 배운 거고,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나는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문왕은 일단 당시 그 진골 귀족들, 왕과 라이벌 관계는 누구야? 왕과 라이벌 관계는 당연히 귀족이잖아, 그지? 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진골 귀족들을 가차없이 숙청을 합니다. 그 계기는 뭐냐?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돼. 나 왕 됐다? 너 진골 귀족이야? 너 죽어야 돼. 야, 너도 죽어. 야, 이러면 안 돼요. 정치는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죽습니다. 정치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정치인들 특히 어떻게든 그 명분 쌓으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명분이 중요하거든. 김흠돌의 난, 진골 귀족 중에서 이 김흠돌이 역모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김흠돌을 잡아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김흠돌과 공모했던 진골 귀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좀 나. 진짜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을까?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요, 실제로 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이 일어났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주변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현대사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현대에서 어떤 정권에서는 여러분들 북한에서 간첩들 내려왔다 라고 해가지고 그 세력들을 일망타진한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어떤 사회 어떤 지식인들 있잖아요, 싹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고대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과연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나? 이거 학계에서 요즘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흔적이 잘 안 보여. 이건 뭐냐면 신문왕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진골 귀족들의 숙청이 필요해. 근데 그냥 죽일 수는 없거든. 뭔가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지. 김흠돌. 이 김흠돌이 역모를 일으켰어 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서 그 주변 일당을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신문왕의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골 귀족 숙청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이 노급을 폐지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지? 자, 들려줄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 되게 무지하게 시험이 잘 나와.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 무지하게 잘 나와. 뭐냐면 옛날 그 공무원들, 다 공무원들 아니야. 귀족도 공무원일 테니까.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면, 선생님은 이제 매월 뭐 17일, 25일 이렇게 월급 받거든. 많지 않아. 어쨌건 간에 옛날 공무원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어. 농민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00가마를 생산하면 10분의 1, 10가마 국가에 낼 거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받는 세금을 포기하고 대신 그 공무원이 그 농민한테 세금을 받도록 해요. 이게 옛날에 그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원래 국가에 내야 되는데 그 농민은 이제 누구한테 내는 거야? 관리한테. 왜냐면 국가가 너가 그럼 대신 국가 대신 네가 그럼 세금을 걷어서 가져 라고 지금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조권이라 그래요. 수조권은 뭐냐면 거둘 숫자 세금조차,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관리한테 준 거야. 너 이게 연봉이야. 너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은 네가 가져가. 국가가 안 가져갈 테니까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월급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농민들이 내는 세금은요,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세금, 이걸
조세라 그래요. 전세라고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내는 게 있어요. 요건 지금 없어. 요건 지금 없어. 근데 옛날에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어디에 그걸 다면 대조초등학교를 다녔거든. 대조동, 저기 은평구 대조동인데 그 대조초등학교 근처에 다닐 때 진짜 대추가 정말 집집마다 있어. 집집마다 있어. 옛날에 그 지역이 아마 특산물은 아마 대추를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산물은 뭐야? 귤, 뭐 흑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어떤 특산물들을 내는 게 세금이 있었어요. 또 하나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지. 군대를 간다든지, 뭐 성쌓기 할 때 간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전세, 공납, 역 요 세 가지예요. 전세는 토지세 일부, 토지세, 그다음에 공납은 특산물, 역은 노동력 제공하는 거. 그런데 당시 이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급이라는 게 이게 대박이야. 노급은 뭐냐면 말 그대로 녹봉할 때 그 녹이야. 월급이란 얘기야. 그 녹을 뭘로 준 거야 이게? 읍을 준 거야. 읍이 뭐야? 동네 아니야 동네. 그 마을을 통째로 준 거야. 읍을 녹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노급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세금, 전세도 가져가고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가져가고 그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가져가고 이걸 다 전세 공납력을 다 가져가는 거야. 엄청나지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야 너들 무장해. 우리 왕 치러 간다. 왕을 치는 군사력이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지. 귀족들의 사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급되는 거니까.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려는 신분한테 이 노급은 눈엣 가시예요. 저 노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해요. 관료에게 준 토지라는 건데 똑같아. 세금을 걷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준 건데 이 관료전은 절대 노동력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지역에 나오는 세금들만 가져가는 거야. 특산물만 가져가는 거야. 노동력은 그거는 왕만이 국가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게 관료전이야.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가져갈 수 없는 노급을 그러니까 노동력을 가져갈 수 없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동력도 가져갈 수 있는 노급을 없애는 거예요. 귀족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놓겠다는 거 아니야. 이 신문왕이 지금. 굉장히 지능적인 정치인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방 행정 조직을 구주 5소경으로 재편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세팅을 시켜놓는 거예요. 군사 조직 그리고 구서당 10정을 정비해 놓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10정이 지방군이다. 왜 자꾸 이렇게 구가 나오지? 왜 구가 나오는지 알아? 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한 거 아니야. 세 나라가. 그지? 그러니까 구주는 왜냐면 고구려 영토 3개, 백제 영토 3개, 신라 영토 3개. 합치면 몇 개야? 9개잖아. 그래서 구주 이렇게 만든 거지. 오소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신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 신라 수도가 어디야 지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 지금.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지금? 그지? 이렇게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해서 주변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다가 바로 경주와 같은 작은 경주, 소경 5개의 작은 경주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 수도의 수도의 어떤 그 편제성,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5소경을 설치했더라. 구주는 뭐 고구려 영토 3개, 백제 영토 3개, 신라 영토 3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구서당은 뭐냐면 중앙군인데요. 놀랍다. 이 중앙군에 제일 중요한 군대일 거 아니야. 이 중앙군에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도 들어가고 백제인도 들어가고
말가림까지 들어가요. 뭘 의미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바로 구서당의 어떤 의미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통일했으니까 우리는 하나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군에 고구려인도 백제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십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십정이냐면 지금 이 지방군인데 아까 제가 9개 주라 그랬잖아요. 이 9개 주에 한 정식 파견을 해. 근데 선생님 그럼 하나 남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 9개 주 중에서 한 주가 있어요. 저 북쪽에. 한 주가 너무 넓어. 너무 넓으니까 한 정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긴 두 정이 배치되는 거야. 그래서 십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구서당 십정을 또 이게 신문왕 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진고유적 싹 쓸어버리고 지방에서는 자기 어떤 시스템을 딱 구축하는 어떤 그런 신문왕의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있어. 국학을 설립하네. 이 국학 유학교육의 유학교육.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야. 자발적 복종이 가장 편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는데 이의 없음, 너무 당연함, 자발적으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장 편하다고요. 국학은 뭘까?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잖아. 근데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복종을 해. 좋잖아. 이거야말로 최고 아니야. 그래서 이런 대학 교육과 같은 국학을 설립하더라. 자, 여러분들 고구려의 개혁군주 누구라 그랬지? 소수리망. 그 소수리망 때 세워진 대학교가 어떤 학교야? 바로 태학이잖아요. 태학이잖아. 통일신라 때 바로 이 신문왕 때 또 국학이라는 게 세워지더라. 그래서 태학, 소수리망 때 태학, 그리고 신문왕 때 국학.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육두품들을 아주 많이 등용을 합니다. 왜? 자기의 오른팔. 그리고 육두품들은 어차피 높은 관직에 올라올 수 없잖아. 자기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두품들을 성장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 자, 중앙행정을 한번 볼게요. 중앙행정. 집사부. 잘 보세요. 집사야 집사. 집사. 왕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런 부서가 있다고요. 그런 집사부의 제일 높은 사람을 우리는 시중이라 그래. 이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른팔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부서의 짱, 시중을 권한을 많이 주면 왕권 강화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귀족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뭐라 그랬지?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 신라는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귀족회의예요. 아니 이게 귀족회의 발언권이 세. 그럼 왕권은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잖아. 이 화백회의의 짱이 누구냐면 상대등이에요. 상대등. 그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건 외울 이유가 없어.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화백회의의 짱인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강화시켰다. 결론! 바로 왕권 강화. 신문왕의 목표는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 행정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이미 아까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 아래 군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촌은 촌주와 관련하는데 여기 어디냐면 바로 9개의 구주다. 그리고 오소경, 군사행정상 중요한 곳에 설치했고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해서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 오소경. 구주 오소경이에요. 이거 어느 왕 때?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그리고 지방 세력가나 그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하는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수리 제도라는 거예요. 경주 데려오는 거야. 쟤 저기서 있으면은 뭔 일 있을 것 같은데 데려오는 거야. 내 옆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수리 제도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질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려 시대 가면요 기인 제도라고 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 고려의 기인 제도 같은 말입니다. 됐죠? 자, 군사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중앙군은 구서당,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포함을 시켜서 바로 민족 융합에
애썼던 그런 조직. 그리고 10정 바로 지방군입니다. 구주의 일정식 배치하고 국경지대 한 주 너무 넓어. 그래서 2정을 배치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토지제도. 자, 다시 한번 신문왕 때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노급을 없애고 뭘 지급했다? 관료전을 지급했다. 관료전 지급을 먼저 하고요.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 항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순서가 있다. 신문왕은 먼저 관료전부터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노급을 먼저 폐지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급 폐지는 뒤로 하고 일단 관료전 지급하는 거야. 너희들 경제적으로 토지 그 세금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가져가. 특산물 가져가. 이거 그냥 줄게. 관료전 지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동력은 안 돼! 라고 해서 노급을 딱 폐지하는 그 순서. 정말 신문왕은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정책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계획하고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자신의 왕권 강화하는 목표를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동왕 때 되면요. 백성들한테 토지를 지급하는데요. 이게 바로 정전. 자, 관료전이라든지 노급은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관리에게. 그죠? 근데 정전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민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국가가 준 토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소유권을 준 거예요. 관료전이나 노급은 여러분 소유권 준 거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토지야. 근데 정전은 그냥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 백성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 노급이요. 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제도인데. 그잖아. 노동력을 많고 쓸 수 있는 얼마나 좋아. 근데 신문왕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김음돌 난이 일으켜가지고 막 진골들을 막 죽여. 막 피를 보는 거야. 쟤 뭐야.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찍소리 못했단 말이야. 근데 신문왕이 죽었어. 이거 아까운 거야. 노동력은 많고 쓸 수 있는데 라고 해서 결국은요. 노급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기득권들과의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없애도 말뚝을 딱 박아놓지 못하면 다시 스멀 해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네. 그건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거 잘 보시란 말이야. 네? 이게 바로 토지제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시 세금을 걷어가려면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 그러면 그 마을에 토지가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산물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될 거야. 그래야 전세, 공납, 이거 거둘 거 아니야. 그럼 뭔가 그걸 적어놓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다. 그게 뭐다? 바로 민정문서다. 민정문서. 여러분들 민정문서를 볼 때는 조금 경건하게 불러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민정, 제 아내 이름입니다. 아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민정문서. 민정문서.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자, 신라의 촌락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3년마다 이 토지 면적, 인구수, 특산물 이거 파악해가지고 뭐 지금도 하잖아. 지금도 왜 인구 센서스 뭐 이런 조사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촌주가 그저게 촌에 있는 주인, 촌주가 작성해가지고 조세, 세금 수치와 노동력을 파악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 농민들 내는 거, 전세, 공납, 역 이거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토대가 됐던 문서가 바로 민정문서다. 자, 특징을 보면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받고 이제 통일신라의 그 대외교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외교류. 자, 당나라와의 교류. 이거 뭐 나당 동맹을 통해 가지고 물론 전쟁을 했지만 당나라 얼마나 교류가 많겠어요. 그죠? 통일되고 나서 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네, 큰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난 진짜 너무 불쌍해. 눈만 뜨면 전쟁이야. 그런 시대에 안 사는 게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통일신라 시대는 여러분 태평성대 시대입니다. 큰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인적 교류 많아요. 외교사절, 유학생, 승려, 상인들 아주 활발히 왕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타운이 생겨. 당나라에. 그걸 뭐라고 하면 신라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관청을 뭐라고 하면 신라소. 숙박시설을 뭐라고 하면
여관 할 때 그 뭐 이도 있고 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관 또는 뭐 신라원 그리고 절 신라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코리아타운, 신라타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당나라에 굉장히 많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 수출은 금은 세공품하고요. 뭐 수입은 이건 어느 왕조와 똑같아. 무슨 품? 사치품. 귀족의 사치품들, 서적들을 수입해 왔다라고 하는 거. 1번 볼게요. 1번은요. 바로 불교와 유교 사상을 전파했고요. 동남아시아 사역은요. 보석, 약재, 향료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다. 신라가.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 국제무역항이에요. 국제무역항. 자, 국제무역항은 일단 뭐가 있냐면 바로 울산항이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국제무역항 여러분들 그 수도와 가까이 있는 항구가 당연히 국제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물자가 들어가려면은 가까운 항구가 국제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산항이 있고요. 그 다음이 경주 옆에 있으니까 당항성이 있어요. 당항성이 뭐냐면 당항성이 여러분들 신라 진흥왕 때 한강유역 차지하면서 중국 직교류가 가능해진다 그랬죠. 그죠? 바로 거기. 그 직교역의 전진 기지가 바로 당항성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국제무역 서역상인이 출입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세요. 통일신라 때 짱 누구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 기지가 있대요. 어디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로 바다의 신, 해신,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이 장보고가 완도하면 뭐가 유명한가요? 김이 유명하지. 그지? 완도김. 이 완도에 바로 청해진, 너무 중요해. 청해진을 설치해서 당시에 이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싹 청소합니다. 싹 청소합니다. 그래서 당신라 일본 해상 무역권을 안정화시키면서 해상 무역권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당나라와의 그 교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거기서 공을 세우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장보고가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을 왕비로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신라는 골품제사회거든. 그게 그렇게 쉽게 신분 세탁이 안 돼요. 장보고는 귀족이 아니에요. 무슨 뭐 귀족이겠어? 아니에요. 경주 김씨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어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제 한번 자기 딸을 한번 좀 집어넣어 보려고 한 거지. 이게 욕심이야. 욕심이었지. 결국은 조정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장보고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나가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지만 잘 나가는 때가 있으면 이제 내려오는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내려오는 때 볼게요. 우선 별 채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잘 나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인생의 클라이막스, 그 절정은 곧
내리막길의 출발이라는 것. 자, 이제 신라도 그 1000년의 역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참 오래 엄청난 시간 동안 유지했는데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신라의 마지막 끝자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